네, 옥선이의 영화 이야기입니다. 영화 칼럼니스트 옥선이 씨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옥선이 씨가 서울 이사 오시기 전에 살았던 데가 안산이시죠? 네, 한 4년 정도 살았고요. 네. 저희 어머님하고 남동생이 아직도 살고 있고요. 네. 저희 아버님이 안산중앙병원에서 앓다가 돌아가셔서 저로서는 정말 너무 마음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모든 분이 다 그러시겠지만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 방송을 마치고 언뜻 생각한 것이 사실은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네. 그 외에 희생되시는 분들께는 네. 저희가 미처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그것도 또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일상에 우리 프로그램 순서로 들어간다 할 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를 조금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때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할 리는 없고요. 그냥 조금씩 일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했던 오늘 어떤 영화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영화 고르는데 정말 애를 많이 먹었고요. 그러셨겠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영화는 현대 멕시코판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할 수 있는 언더 더 세임 문을 소개해드리면서 네. 그 부모와 자식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은 홍콩 영화인데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저희를 돌보지만 어른이 되면 또 다시 어른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는 그런 신구 세대의 돌봄에 대해서 그런 돌봄의 책임이라고 그럴까? 그런 즐거움이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심플 라이프라는 작품을 골랐습니다. Under the Same Moon이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보면서. 달 아래인데 우리가 이제는 그 아이들과 같은 달을 볼 수가 없어서 정말 가슴 아프죠. 언더 더 세임 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리시아 리겐이라는 멕시코 여성 감독의 작품이고요. 네. 아드리안 알론소, 케이트 델 카스틸로라는 그 멕시코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라고 해요. 2007년도 작품인데 참 좋은 작품인데 국내에는 널리 개봉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지 못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소개합니다. 먼저 줄거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년의 입장에서 한번 줄거리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세요. 멕시코에서 병든 외할머니와 살고 있는 소년 까를리토스는 LA로 일하러 간 엄마 로사리오가 하루빨리 자신을 데려가 주기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공중전화로 듣는 엄마의 목소리만이 4년 전 헤어진 엄마와의 유일한 끈입니다. 9살 생일을 맞은 날 엄마는 축하한다면서 선물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서 까를리토스를 데려가는 건 쉽지 않다면서 엄마가 울먹입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까를리토스는 무서운 삼촌이 자신을 데려갈까 봐 LA로 엄마를 찾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몇 살이라고 그랬죠? 9살. 네. 엄마를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유일하게 엄마가 일요일 오전 10시 도미노 피자 가게 근처 버스 정류장 앞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건다는 것뿐입니다. 엄마가 보내준 용돈을 차곡차곡 모았지만 여권도 없는데 일주일 안에 1,500km 너머의 엄마에게로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파트리시아 리켄 감독의 첫 장편 영화 데뷔작인 언더 더 세임 문은 현대 멕시코판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에드몬드 데 아미치스의 단편 동화 아페니니 산맥에서 안데스 산맥까지 이거과 똑같은 설정과 전개 때문이죠. 우리나라에는 그냥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그런 동화로 알려졌죠. 가난 때문에 외국으로 일하러 간 엄마의 어려운 처지, 그런 엄마를 찾아가는 어린 아들의 고달픈 여정,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마침내 엄마를 찾게 된다는 감동의 로드무비입니다. 이처럼 과정과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더 더 세임 문을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은 소년의 여정과 엄마의 고단한 삶을 통해서 핏줄, 가족의 힘, 그런 걸 읽을 수 있고요. 불법 이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연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헐리우드 영화에서 멕시코는 불법과 빈곤의 배경으로 등장하곤 하지요.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들은 다 법망을 피해서 멕시코로 도망을 가는고요. 정원사나 파출부 일을 얻기 위해서 몰래 미국 국경을 넘는 가난한 이들이 사는 땅을 네. 멕시코라고 표현합니다. 네. 언더 더 세임문은 멕시코의 입장에서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월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든가 불법 체류 노동자의 불안정한 신분, 가난 때문에 떨어져 살아야 하는 부모와 자식의 슬픔, 그리고 이런 처지를 악용하는 못된 고용주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기도 합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묻어두고 병든 할머니를 돌보면서 집안 살림을 해야 했던 탓에 까를리토스는 9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아주 의젓합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불법 입국자들을 데려가는 일을 하는 미국 국적의 멕시코 혼혈 오누이차에 숨어서 국경을 넘기도 하고요. 네. 어른에게만 파는 비행기표 구입을 위해서 마약 중독자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 토마토도 따고 패스트푸드점 접시 닦기도 하면서 여비를 벌기도 하고요. 네. 얼굴도 모르는 생부를 찾아갔는데 그 너무나 냉정한 아버지를 보고서는 자기가 밥값을 대신 치르고 나와요. 그런 장면들이 정말 가슴 아팠던데요. 환경이 가르쳐준 생존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 까를리토스는 근데 부침성이 아주 좋아서 도움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네. 하기야 카를리토스의 슬픈 사연과 엄마를 만나야 하겠다는 그 열망 그리고 맑은 눈망울을 보고 누가 손을 뿌리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극적 전개를 위해서 좀 넣긴 했는데요. 까를리토스의 가방을 뺏으려 한다거나 까를리토스를 팔아넘기려 한다거나 그런 어른들이 등장하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타고난 악인이라기보다는 정당하게 먹고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자신도 모르게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어리석은 어른이라는 그런 뉘앙스로 짧게 스케치됩니다. 네. 이런 어른들조차 아주 천진한 카를리토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토마토 농장에서 만난 까칠한 아저씨 엘리케가 이 소년을 통해서 개가천선하는 것이 대표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그 동신과의 동행으로 인해서 냉소조 인생관을 바꾸는 어른들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어린이가 주인공인 영화의 공식이긴 하지만 번번이 마음이 짠해집니다. 그리고 영화의 반은 그 미국으로 돈 벌러 온 엄마의 처지에 할애됩니다. 여성 감독 특유의 섬세함과 네, 이해심으로 애끓는 모정무사에 있어서 난 빛을 발하는데요. 네. 엄마 아들이 이신전심의 그 혈연 공동체임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반면에 까를리토스의 생부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으로 까를리토스로 하여금 왜 내 부모는 나랑 살고 싶어 하지 않지요? 네. 그런 슬픈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옥선희 씨는 작품적인 그런 예. 면에서 이제 말씀을 하죠. 저는 줄거리가 궁금해서. 그래서 어떻게 엄마한테 가요? 예, 이런 정말 별별 사건을 다 네. 겪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네. 다 만나면서요. 네. 그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내요. 엄마가 자기에게 늘 전화를 걸 때 이용하던 네. 그 도미노 피자 가게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네. 그걸 찾아냅니다. 근데 그 LA만 해도 정말 피자 가게가 많을 거고 네네. 피자 앞에 공중전화 박스도 많을 텐데 네. 그걸 어떻게 찾나요? 굉장히 궁금해요. 그게 아마 핏줄의 이신전심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그 소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엄마가 보고 싶으면 달을 보라고 했어요. 네, 네. 그런 말을 할 때 네. 이렇게 영화가 환상적으로 변하면서 엄마가 진짜 옆에 누워서 같이 달을 보는 것처럼 환상적으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그 애가 어떻게 그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엄마를 찾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참 눈물이 많은 영화예요, 사실은. 근데 그래요. 그런 묘사에서는 여성 감독이 네. 더 장기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아버지는 어떻게 만났나요? 아버지는 원래 엄마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알고는 있더라고요. 아마 네. 외할머니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랑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정말 냉담해요. 근데 얘가 또 그런 자기 처지나 사연을 잘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거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원망하거나 그러지 네. 않고 네. 밥값을 치르고 조용히 그냥 나와버려요. 근데 달고 쌉싸름한 초콜릿 멕시코 영화였나요?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멕시코 영화 특유의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왜 가족적이면서도 따뜻하면서도 그 굉장히 현실은 힘들고 가난하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 같은 그런 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멕시코가 참 이렇게 다른 나라 침략도 많이 당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지금도 역시 좀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현실을 굉장히 이렇게 뭐 시적으로 표현했다고 할까? 이 영화에는 국경지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달밤 아래 국경지대의 그 풍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삭막하지 않게 참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음악도 멕시코 미녀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귀도 좀 이렇게 멕시코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나요? 네, 개봉이 됐고요. DVD도 출시되어 있는데 이런 제3세계 국가의 좋은 작품들이 이렇게 널리 크게 개봉이 되지 못하잖아요. 아주 작은 극장에 잠깐 걸렸다 말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뭐 기획사나 배급사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관객이라는 영화 애호가들의 책임도 있죠. 네, 저는 반은 관객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한때는 우리가 이제 저도 옛날에 보면 이렇게 책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도스토옙스키 책 같은 거 이렇게 막 옆에 끼고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랬잖아요. 그런 지적인 허영심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가끔 들곤 합니다. 이런 좋은 영화가 너무 그 가볍게 취급되지 않게, 그죠? 근데 이 영화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점은? 멕시코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엄마와 자식 간의 그런 정말 기적처럼 그렇게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그런 것도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 영화를 보면은 슬픈 일도 슬픈 일 자체로만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참 그 유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미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천성이 되게 좀 낙천적이시잖아요. 그래서 현실이 왜 그걸 못 따라주는가. 그분들이 계속 낙천적으로 살 수 있게. 그것도 역시 멕시코도 부패한 그런 정권 때문에 많이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특히 아역 배우. 항상 그렇죠. 아역 배우들 나오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흡입력 있게 연기하고 외모를 갖췄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꼬마 배우가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아들로 출연하는 등 벌써 이 영화 출연했던 2007년 당시에 14편에 출연한 그런 기록을 갖고 있어요. 대단한 배우. 아드리안 알론소입니다. 그 레전드 오브 조로에 나왔다고요? 거기에 근데 기억은 안 나요. 잠깐 나왔으니까요. 버지니아 울프님. 당연히 맹아나운서님 믿고 의지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에 함께하고 조용하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글을 올려주셨고요. 내추럴 파레트님, 그, 한기호의 발언 캡처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알러브 국민TV님, 고 한세영 양, 그, 페북 메시지가 진실이라는 글 링크 걸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희읒님께서 안산 장례식장 봉사, 링크 걸어주셨습니다. 사람이 부족한 시간은 오후와 야간 시간이라고 합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하셨고요. 그 안산 장례식 봉사 링크 글 바로 밑에를 보니까 철도요금, 지하철요금 인상안, 미군 방위비 비준안 국회 통과 등 이 세월호 사고 보도하는 사이에 지상파 언론에 자막도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입니까 하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유님은 직위해제 송영철 감사관 겸 안행부 국장 월급 그대로 받는다는 링크 글 올려주셨습니다. 헤비멘탈님 글도 저희가 잘 봤습니다. 물론 그런 의견은 물론 또 헤비멘탈님의 의견이시죠. 근데 지금 제의하신 일은 지금 저희가 현 상황에서 시급하게 그렇게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역시 이해를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헐님, 추모 촛불 집회가 거세게 일어나야 할 듯 가슴 아픕니다 하셨어요. 자, 이번엔 심플 라이프
네. 제목의 영화인가요? 네, 홍콩 영화인데요. 홍콩 원제목은 타오지에. 여기 여주인공 이름이에요. 네. 이제 영문 제목이 심플 라이프인데요. 이 작품을 보면서는 우리가 이번 사태도 그렇지만 이렇게 어른이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이 커서 다시 어른을 돌보고 이런 선순환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네. 그리고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마 이 영화를 보시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류애를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라서 네. 골라봤습니다. 네. 심플 라이프를 이야기하면서 홍콩 감독 쉬안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우리는 보통 허안하로 알고 있고요. 영문으로는 또 홍콩 사람들이 영어 이름이 또 하나씩 다 있잖아요. 네. 안후이. 그래서 우리가 홍콩 감독이나 배우를 얘기할 때는 한 이름을 한 3가지 이상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좀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쉬아나 감독에 대해서 여러 장르를 아우르면서도 실망과 한의를 동시에 알려주는 높낮이가 심한 연출자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지만 저는 정말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쉬아나 감독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다 이렇게 소개된 게 있는데 모녀의 20년 세월을 그린 객도추안이라든가 치매 노인을 둔 그 가정 이야기를 맏며느리 입장에서 그린 여인 40 그리고 매연방의 연기로 영원히 기억될 남인 40만으로도 그 쉬아나 감독이 영화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선물이라든가 그 성취는 이미 다 했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예요. 네. 그 여류라는 수식어를 아주 자랑스럽게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감독 중에 한 명이 쉬아나라고 생각하는데 2011년에 내놓은 심플 라이프를 자신의 마지막 작품으로 생각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유명하고 작품성이나 흥행성에서도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감독조차도 제작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심플 라이프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고 그 2012년 아카데미 영화제 외국어 영화상 부분에도 홍콩 영화로 선정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은퇴를 번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플 라이프가 그런 점에서 참 중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플 라이프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대 사회라든가 가정, 개인의 입장을 이보다 더 관찰하고 잘 표현할 수 있는 없다. 그런 어떤 경지를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돌봄이라든가 돌봄의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심플 라이프에는 단 한 명의 악인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정이라든가 극적 엔딩도 없는 아주 담담하고 담백한 영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지부진하고 무의미한 일상 묘사에 머무는 아주 심심하고 지루하고 소위 예술 영화라고 하는 것들 그런 영화들하고는 아주 차원을 달리합니다. 객도추안, 여인 40, 남인 40과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의 삶, 인간관계를 깊이 사색할 수 있는 그렇지만 감동을 강요하지 않는 옅은 수채화 같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하고 진지한 현실을 응시와 표현력이 영화의 미덕임을 확인케 해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내놓을 수 있는 허하나가 오래오래 작품 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플 라이프에 대해서 또 얘기할 때 홍콩의 최고 스타 유더하라고 원래 홍콩 발음은 그렇게 되는데 유덕화가 제작을 자처하고 시나리오의 감동을 받아서 주연까지 했다고 그래요. 홍콩 느와르의 청춘 아이콘에서 진지한 소품에 돈을 대는 제작자로 성숙한 유덕화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홍콩 배우들은 어쩐 일인지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아요. 남자 배우들의 경우는. 1961년생의 유덕화 역시도 이 영화에서 이렇게 노총각 정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옷차림도 이렇게 허름하게 하고 나오고 그러는데도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어쨌든 부산영화제 2012년 폐막작인 콜드워에서는 또 아주 작은 조연으로 출연하는 등 단순히 이렇게 주연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영화에 출연하면서 제작자로서 이렇게 좋은 영화에 돈을 직접 댔다는 것도 정말 훌륭한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행성이 보장되지 않는 건데. 물잡이님. 아이들에게 산다는 것은 비록 쉽지 않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라고 얘기해왔는데 지금은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습니다. 줬어요. 헐님은 우리 언론의 맨 얼굴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소녀님, 이런 글도 또 다시 얘기하면은 또 일파만파 될 것 같아서 그냥 게시판 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생방, 바닷속 촬영하는 방송사도 없었다는 헐림에, 글에 댓글 달아준 하트님, 꽃 구경하면 찍어대던 헬기 방송도 볼 수가 없네요. 하셨어요. 그래요. 자, 심플라이프로 가보겠습니다. 네. 심플라이프는 천녀 유혼 시리즈하고 황비용 등을 제작했던 홍콩의 유명한 프로듀서 로저리의 개인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로저리가 직접 시나리오 원안 작업에도 참여한 작품인데요. 네. 혈연으로 맺어진 식구만을 가족으로 여기는 편협한 사고가 고령화 사회의 걸림돌이 될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한편 어른이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른들을 돌보는 그런 돌봄의 선순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의무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온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간 후에 혼자 홍콩에 남은 영화 프로듀서 로저, 이 역할을 유덕화가 맡은 거죠. 잦은 중국 출장 등으로 바쁘게 삽니다. 그런 그를 돌보는 것은 60년 전부터 그의 집에서 일해온 늙은 가정부 타오지에 이 역할을 예더센이 맡았습니다. 그 할머니 한 사람뿐입니다. 어느 날 타오지에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요. 네. 타오지에는 로저의 짐이 될 수 없다면서 요양원에 가서 살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자기 집안 식구를 4대째나 모셨고 자신을 키워주기도 했던 타오지에를 보러 이따금 요양원을 찾는 로저. 양아들 노릇을 해주는 로저에게 감사와 미안함을 느끼는 타오지에의 이신전심의 마음의 교류. 그리고 두 사람 눈에 비추인 요양원 노인들의 일상은 살아간다는 것,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 돌봄에 대해서 사색해 합니다. 사실 영화 전반부는요, 좀 이렇게 로저가 좀 냉정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출장에서 돌아와도 말 한마디도 건네지도 않고요. 네. 타오지에가 자신의 식성에 맞춰서 아주 정성스럽게 요리해 주는 거를 그냥 먹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먼지 하나 없이 집안을 쓸고 닦는 타오지에를 늘 거기에 있는 가스레인지라든가 청소기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의 무심한 성격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 유명한 영화 제작자이면서도 사람들이 볼 때 허들의 일꾼 혹은 에어컨 수리 기사인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옷차림 같은 데 관심이 없는 로저기 때문에 그런 좀 성격을 무뚝뚝했을 뿐인 거죠. 근데 타오지에가 쓰러지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 로저가 타오지에를 돌보는 걸 보면 정말 어떤 자식도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타오지에는 관절을 못 쓰게 된 나이에 이르기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로저의 가족을 돌봐왔어요. 그러니까 타오지에에겐 로저 가족과의 관계가 개인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타오지에가 자기 짐을 정리할 때도 보면 이 가족들하고 함께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머니, 그러니까 로저의 어머니는 그 시부모를 함께 봉양해줬던 타오지에를 병문안하러 왔다가 로저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 아주 잔소리만 끓여부어요. 그러니까 로저에게 있어서 타오지에는 어머니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가까웠던 유모이자 돌봄을 해줬던 그런 분인 거죠. 그래서 로저는 타오지에를 입원시키는 모든 비용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병원비라든가 그걸 다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저의 누이 동생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타오지에가 오빠만 예뻐해서 참 화가 났었지만 나도 어릴 때 나를 키워준 거는 엄마가 아니라 타오지에였으니까 내가 타오지에의 장례비를 내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오지에와 이 로전의 가족의 그런 끈끈한 정은 단순히 그냥 유모나 일하는 아줌마가 아니라 한 가족이나 다름없고요. 타오지에 역시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4대째 돌봐왔던 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봄 노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은 아니지만 얼마나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는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홍콩 영화나 이런 중국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왜 현실이 화려하거나 깨끗하거나 세련되거나 그렇지 않아도
그 사이에 역시 그 아까 멕시코 영화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그 끈끈함. 네. 그런 것들이 또 드러나요? 네. 홍콩이 사실 작은 나라, 작은 도시 국가잖아요. 네. 그리고 인구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홍콩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막 새장 같은 데서 살고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드러내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네. 같아요. 그런 데서 오히려 정말 사람 사이의 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영화들이 참 많은데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홍콩 느와르라 그래서 뭐 액션 네, 영화라든가 네, 네, 네.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무협 영화가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사실 홍콩에는 예술 영화 감독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네. 것들을 잘 드러냅니다. 사실 심플라이프에서도요. 영화를 보면 이제 로저가 영화 제작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출장이나 뭐 이런 데서 그 같이 술을 마시면서 영화인들하고 네.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진짜 배우들이, 진짜 감독 배우들이 다 출연을 해요. 네. 서극 감독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 만추나 도화성 등을 만든 제작자 신앙승도 볼 수 있고 80일간의 세계 일주나 의천도령기 등으로 유명한 감독이자 배우인 홍금보도 자기 이름으로 그냥 막 출연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요양원 그 원장으로는 그 초한지, 무간도 등에 출연했던 유명한 배우 항추생이 애꾸눈으로 또 출연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로저가 또 이분을 위해서 같이 자기가 영화 만들었을 때 영화 발표회를 할 때도 이렇게 타오지에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그럴 네. 때는 또 유명한 영화 배우나 관금분 같은 유명한 스타들이 또 출연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관금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허아나 같은 감독들의 영화를 찾아보시면 홍콩이 그렇게 좀 액션이나 그런 것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 영화를 들어올 때는 어떤 그 흥행성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배우와 또 영화 감독에 대해서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니 두 사람이 이렇게 원래 그 유덕화하고 예더센 두 배우가 옛날에 법의 정에서부터 모자지간으로 출연했던 적이 있고요. 예더센은 그 이 심플라이프로 인해서 그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요. 네.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중국계 배우가 받은 것은 공리가 받은 이래로 처음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심사위원장이었던 데런 에르노프스키가 이렇게 아름답고 젊고 섹시한 여배우는 처음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역할에서는 할머니잖아요. 네네. 심플라이프에서. 그렇지만 정말 그 역할 속에서 그런 아름다움을 본 감독의 눈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영화 두 편과 함께 했는데요. 글쎄요. 내일 우리 시간 시작할 때는 또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네. 그래요. 오늘 시간 마치죠. 고맙습니다. 네. 국민라디오